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국의 국방력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산 스텔스 장갑차 레드백의 실제 기동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사막의 지형에 맞게 도색된 장갑차가 무릉덩이와 언덕 등의 험난한 지형을 손쉽게 헤쳐나가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호주 수출을 염두에 두고 시범 운용을 시행했으나 레드백의 실사용 모습을 본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의 군사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전차와 장갑차 등 수많은 중화기를 지원했던 폴란드는 부족해진 자국의 무기를 충당하기 위해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또한 레드백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K-21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 가리지 않고 국산 장갑차 레드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국산 장갑차가 이토록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충분했습니다. 러시아의 중장갑 차량은 건물과 도시 구조물의 정글에서 매복한 우크라이나 병사와 민병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자랑이었던 전차들은 도시 외곽의 수렁에 갇혔고 옥상과 고층 건물에서 불현듯 날아드는 공격을 감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차의 운용이 제한되는 시가지에서는 아파트 창문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에 쉬운 표적이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현대전에서 전차의 단독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장의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장갑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장갑차는 차체에 강철판을 더 씌우고 적의 포화로부터 병사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무장을 강화해 나갔고 현대에 와서는 각종 중화기와 대전차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보조 전투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장갑차는 지휘, 정찰, 수색, 경계, 군안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각국의 국방부에서는 운용 중인 장갑차를 용도에 맞게 계열화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전차를 보호하고 화력을 지원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BMPT 터미네이터 장갑차였는데요. BMPT 터미네이터는 일반적인 장갑차와는 달리 130mm 아타카티 대전차 미사일 4발과 30mm 2A42 기관 포위문, 30mm 유탄 자동 발사기 이전과 7.62mm PKTM 기관총을 무장해 화력 강화의 모든 것을 건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중장갑차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90년대 말 제1차 체첸 전쟁 당시 막강한 전차 병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은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 자신만만하게 대규모 전차 부대를 투입시켰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빌딩 숲에 매복해 있던 체첸군의 RPG-7에 당해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겪었고 자신보다 명백히 약소국인 체첸과 협정을 맺게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잊지 못한 러시아는 전차 부대만으로는 시가지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차와 동급인 방어력을 지니면서도 전차를 엄호할 수 있는 화력까지 갖춘 중장갑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BMPT 터미네이터였습니다. BMPT 터미네이터는 복잡한 시가지에서도 다수의 목표를 포착하여 동시 교전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태생부터 대전차 화기로 무장한 채 건물에 숨어있는 보병을 화력으로 압도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BMPT 터미네이터가 이번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BMPT 장갑차는 적 차량과 전차, 심지어는 무장헬기나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T-72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 BMPT는 오히려 전차보다 뛰어난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T-72 전차에 있던 포탑을 제거하고 훨씬 가벼운 무장을 달았으니 여유 중량이 생겨 장갑을 덧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BMPT 터미네이터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견디면서 그토록 자랑하던 방어력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BMPT 터미네이터가 현존하는 최강의 장갑차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터미네이터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BMPT 장갑차가 오로지 시가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시가지를 벗어나게 되면 조금 더 단단하고 화력이 떨어지는 전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화력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장갑차의 본질에서 멀어졌고 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화력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는 공격 능력과 기동 능력을 모두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육군 11사단은 부대 훈련장에서 레드백 시범 운용 행사를 개최하고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여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의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에 따라 한국 국방부는 6주간의 시범 운용을 실시했고 이번에 최초로 국내외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레드백 기동 시연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날 레드백은 야지 주행과 장애물 극복 등 험난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질주했으며 제자리 선회와 병력 승하차, 포탑 구동과 같은 모습은 작전 수행 시 레드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호주의 환경에 맞춰 사막 도색이 되어 있는 레드백의 후방 도어에서 동부가 최강 사단 중 하나로 꼽히는 11기동사단 보병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자 숙련된 시범의 감탄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한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은 복합 소재 고무 궤도와 내부에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확실히 사로잡았습니다. 레드백은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K-21 보병용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그만큼 확연히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는데요. 특히 레드백은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여 30mm 주포 이외에도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7.62mm 기관포를 부무장으로 탑재해 후방부라 불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명성에도 걸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상 위장막을 두르게 되면 스텔스 장갑차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산 장갑차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게 되면 단독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매복 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디펜스는 올해 초 호주 현지에서 레드백 내구도 자체 평가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8월 국내에서도 10,000km의 내구도 시험 평가를 진행해 다양한 지형에서의 운용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인데요. 호주군은 최종 시험 평가가 끝나는 대로 독일의 라인메탈사에서 개발한 링스 장갑차와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머쥘 것인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레드백이 호주의 차기 자주포 사업으로 선정된 K9 자주포와 파워팩을 공유하며 새로운 포탑 설계 및 제작에 호주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고무궤도와 유기압 편수 장치로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한다는 장점들을 토대로 이번 사업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레드백 실사용 모습이 공개된 이후 호주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레드백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나토 국가 최전선이 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현지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우크라이나에 너무나도 많은 무기를 기증한 탓에 부족해진 자국의 군사 장비를 충당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새로운 보병용 전투 차량과 전차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방문한 폴란드 국방장관은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고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말로만 하는 협력이 아니라 방한 일정 내내 카이와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등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를 방문해 한국 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크랩 자주포는 K9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에 대한 폴란드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얼마 전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폴란드 전차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독일이 협상을 중단하면서 폴란드의 K2 전차가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장갑차까지 한국에서 사들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스 블라슈차크는 자신의 SNS 계정에 K-21 장갑차 사진을 공유하며 한국의 장비는 우리의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신속하게 무장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다른 유럽 국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의 수출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는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은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시범 운용을 통해 호주와 유럽 등의 레드백 장갑차의 최신 성능과 신뢰성을 제공했으며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조현기 부장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레드백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속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차세대 장갑차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발전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군에서 운용하게 될 차세대 장갑차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